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8일 수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우리 경제와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성장의 임계점과 기술의 그림자입니다. 한국의 0%대 성장률 쇼크와 더불어 전 세계를 휩쓰는 인공지능 열풍이 가져온 대규모 해고와 투자의 불확실성까지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박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문득 19세기 말 제2차 산업혁명 시기가 떠오릅니다. 전기가 보급되며 생산성은 폭발했지만 동시에 기존 직업들이 사라지고 국가 간 빈부격차가 극심해졌던 혼돈의 시대였죠. 지금 우리가 마주한 AI 혁명과 저성장 기조 역시 화려한 기술의 외피 속에 인간의 자리와 국가의 생존이라는 근본적인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8개국의 소식을 통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 한국의 충격적인 경제 성적표입니다.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76%를 기록하며 세계 주요 24개국 중 22위로 추락했습니다. 연간 성장률도 사실상 0%대에 머물렀네요. 뼈아픈 수치입니다. 아일랜드나 노르웨이 같은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권이죠.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심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30년대 대공황 직전의 유효 수요 부족 상태와 닮아 있어요. 내수는 얼어붙고 수출은 반도체 등 특정 분야에만 의존하는 천수답 구조의 한계가 온 겁니다. 특히 고물가 때문에 식품업계가 국내 대신 해외로만 눈을 돌리는 K푸드의 엑소더스 현상은 국내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투기 근절 의지를 담은 만화를 공유하자 야당은 하수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부동산을 주거로 보느냐, 자산으로 보느냐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폭발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과거 영국의 공공주택 확대 정책이 가졌던 평등주의적 맥락과 닿아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를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선동이라고 직격했죠. 2월 임시국회에서 대법관 증언이나 상법 개정안 같은 민감한 법안들까지 맞물려 있어서 그야말로 이말삼초의 극한 대치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사회 소식도 전해드리면 AI가 개발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2만 5천 명에 가까운 기술 인력이 해고됐다고요? 무서운 속도입니다. 과거 증기기관이 숙련공의 손을 대신했다면 이제 AI는 주니어 개발자들의 코딩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이지만 청년 세대에게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 있죠. 다행히 피겨의 이혜인 선수가 올림픽 프리스케이팅에 진출하고 컬링 대표팀이 선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작은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묵묵히 제갈 길을 가는 선수들처럼 우리 경제도 다시 일어설 동력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과 내부 갈등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란과의 2차 회담이 제네바에서 열렸는데 아직 결과는 베일에 쌓여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사절로 나섰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공식 외교 라인보다 패밀리 비즈니스식 접근을 선호하는 트럼프 특유의 스타일이죠. 이는 19세기 유럽 왕실들이 혼맥과 친분을 통해 외교 문제를 해결하던 궁정 외교의 현대판 버전 같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경제 제재 해제가 절실하고 트럼프는 위대한 협상가로서의 성과가 필요하니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지점을 찾고 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국토안보부의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26만 명의 인력이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요? 민주당과의 예산안 합의 실패가 부른 참사입니다. 공항 보안이나 재난관리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날 연휴 직후에 3,000편 이상의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취소된 것만 봐도 행정마비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국가 안보를 정쟁이 도구로 삼는 상황은 과거 로마 제국 말기 군대 예산을 두고 원로원과 황제가 기싸움을 벌이다 국경이 허물어졌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은데 월가에서는 기술주에 대해 경고 목소리가 나옵니다. UBS가 AI 투자의 수익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투자 의견을 낮췄죠. 2026년까지 AI에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0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될 텐데 그래서 돈은 언제 벌 건데? 라는 질문이 시작된 겁니다.
19세기 중반 미국의 운하 열풍이나 20세기 초 라디오 버블 때도 그랬습니다. 기술 자체는 혁신적이지만 수익 모델이 정착되기 전까지의 과잉 투자는 반드시 조정을 거치기 마련이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향후 20년 내 미국 일자리의 20%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 예고한 점도 기술주에 대한 공포와 기대를 동시에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주 공격적인 비자 면제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영국과 캐나다 시민들에게도 문을 열었네요. 2026년 말까지 한시적이라곤 하지만 서방 국가들과의 인적 교류를 통해 미국 중심의 포위망을 뚫어보겠다는 전략입니다. 과거 청나라가 폐쇄 정책으로 일관하다 국력이 쇠퇴했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이제는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 차이나 머니와 중국판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거죠. 인민일보가 세계는 중국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춘절 연휴를 기점으로 AI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퀸 3.5 플러스가 대표적이죠. 미국에 오픈 AI가 있다면 중국에는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은 로봇 산업을 황금 기회로 보고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춘절 갈라쇼에서 로봇 무대를 선보인 건 상징적인 장면이죠. 연구실에서 과학자를 돕는 로봇까지 실용화되는 단계인데 이는 중국이 저렴한 공급망을 무기로 개발도상국에 중국식 기술 표준을 심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춘절 이동 인구도 역대급입니다. 2억 1천만 명이 넘게 움직였는데 이 와중에 가짜 뉴스 소동도 있었다고요? 열차가 초과 탑승으로 만원이라는 과거 영상이나 AI 생성 이미지를 퍼뜨린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중국 공안이 엄중 대처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는 기술의 발전이 여론 조작이라는 부작용을 얼마나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귀향이라는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인프라가 만나는 지점에서 중국은 기술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오늘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재선이 유력시되는 특별국회가 열립니다.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의 출범이 코앞이네요. 하지만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중의원 해산 등으로 예산 심의가 늦어지면서 야당의 공세가 거세거든요. 다카이치 총리는 자국 우선주의와 경제 안보를 강조하는 인물인데 이는 메이지 유신 당시 부국강병을 외치던 강경파들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아이슬란드와 지열 발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안보에 사활을 거는 것도 자원 빈국 일본의 생존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경제 부문에서는 금리 인상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쓰비시 종합연구소는 일본은행이 올해 2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네요. 제로 금리의 시대가 저물고 2027년엔 1.5%까지 오를 거라는 분석입니다. 일본 물가가 2%대를 유지하면서 이제는 정상 국가의 금융정책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죠. 여기에 후지스가 개발한 타칸라는 AI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설계부터 테스트까지 자동화한다고 합니다.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일본이 AI를 통해 생산성 혁명을 꾀하는 건데 과거에도 시대의 장인 정신이 이제는 알고리즘으로 대체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는 프랑스와 손을 잡고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파트너십을 격상했죠. 특별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헬리콥터 조립 라인까지 공동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건 인도가 서방의 기술을 가져오면서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모디 총리가 인도는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라고 강조하는 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챙기는 21세기형 비동맹 외교의 정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AI 분야에서도 인도의 야심이 대단합니다. 2천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해 세계 3대 AI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네요. 서비스 중심의 경제 구조를 제품과 원천 기술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비록 1월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마하시바라트리 축제에 수억 명이 운집하는 그 거대한 인구 에너지가 디지털로 전환된다면 그 파괴력은 상상 초월일 겁니다. 다만 델리 대학교의 시위 금지 조치처럼 내부적인 사회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숙제로 보입니다. 유럽 소식 묶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트럼프의 보호주의에 맞선 제3의 길을 모색 중이지만 정작 내부 경제는 비상입니다. 1인당 GDP가 EU 평균 아래로 떨어졌고 기록적인 홍수 피해까지 겹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으로의 수출까지 급감하며 기업들이 다시 유럽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죠. 이는 과거 드골 대통령 시절 프랑스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고독한 투쟁을 연상케 합니다.
사이버 보안을 국가 전략으로 사마기술 자립을 꿈꾸고 있지만 낮은 성장률과 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영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실업률이 5.2%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16%를 넘겼네요. 1970년대 영국병 시절의 암울한 지표들이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스타머 정부는 국방비를 GDP의 3%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밖으로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안으로는 캔슬 컬처 논란과 반유대주의로 분열된 사회를 수습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죠. 문화시설을 기피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는 통계는 영국의 자랑이던 문화 자본마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입니다. 마크 카니 총리가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중견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멀로 독트린식 자국 우선주의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캐나다 최초의 국방 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일자리 12만 개를 만들겠다는 것도 결국 미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주권 선언이죠. 역사적으로 캐나다는 미국과 가장 가까운 우방이면서도 동시에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3%로 안정세에 접어든 것이 카니 총리에겐 큰 정치적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8개국의 소식을 통해 전 세계가 저성장의 파도 속에서 AI라는 새로운 돛을 달고 생존을 모색하는 긴박한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는 말처럼 지금의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갈등이 더 나은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진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기술은 도구일 뿐 결국은 사람이다로 정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남은 하루도 평안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